안녕하세요. 이슈라이프 톡 인사드립니다. 요즘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난리가 아닌데요. 일단 대장동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는데요. 2008년도에 대한주택공사하고요. 한국토지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LH에 의한 성남시 대장동 공공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세력들이요. 강제 수용이 될 예정인 그 땅을요. 시가의 두세 배를 주고 대거 사들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은 그 세력들이 토지를 살려고 마련한 그 자금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은 1,800억 여원이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2009년 10월 7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서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 기업이 이익이 생기지 않아서 일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수익이 나는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자 국정감사에서 성남의 지역구를 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LH 사장을 마구 질타합니다. 주민들이 민간에서 추진하려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LH가 개발하겠다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LH가 진행하고 있던 개발 사업 가운데 138개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는데요. 여기에 대장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이재명 시장이 가만히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이 대장동 사업이 완전히 민간 개발로 넘어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요. 민간이 개발을 하면은 민간은요. 당연히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내려고 움직이는 게 민간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시가 주도하는 완전 공공개발로 하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4,526억 원의 지방채권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성남시 의회는요. 새누리당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결되는 거예요. 성남시 의회에서. 아니 완전 공공개발 뭔 소리야 이재명 네가 뭔데 왜 다 되어가는 밥에 재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이제 무산되면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방법은 민간하고요. 성남시가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는데요. 여전히 성남시 의회에서 반대가 여전히 심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엉망인데 성남시가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모두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 이제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재명 시장이 다시 성남시의 재선에 성공하게 되고요. 대장동 사업은 2015년에 본격화됩니다. 구시가지의 제1공단을 공원으로 만드는데 2,500억 원이 들어갈 텐데 대장동 개발과 결합시켜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를 경쟁 공모해서요. 최종적으로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이렇게 5팀이 참여해서요. 하나은행 연합체가 선정이 됩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하나은행 연합체를 선정을 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을 책임질 성남의 뜰이 성립이 됩니다.
이 5개 투자 회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합체, 그러니까 컨소시엄에 포함시킨 회사가 바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입니다. 화천대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에 컨소시엄, 그러니까 연합체 지분이 50% 이렇게 이제 반반 나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연합체의 참여자로 전체 진행을 맡게 된 사람들이요, 그 이전부터 땅을 매입해서 민간 개발을 주도해 왔던 바로 그 세력들이었습니다. 1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 원만 부담하고요. 일체 위험 부담은 성남시가 지지 않는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생겨도 그거는 연합체 컨소시엄 측에서 그 책임을 다 맡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공단의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책임을 지고 하게 되고, 컨소시엄 5개 기업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 원을 우선 배당해라,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간 개발을 민과 관이 함께 개발하는 걸로 바꿔서 4,383억 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했습니다. 이때에는요, 이 사업이 이익이 남을지 손해를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성남시는 손해가 안 보는 거예요. 적어도 성남시는 4,383억 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실시 계획을 인가를 하면서 추가로 성남시에서 터널 공사, 배수 시설, 진입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 체납할 것, 그리고 1공단 주차장까지 책임지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20억 원의 추가 환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계약 때문에 그 5개 컨소시엄, 5개 연합체의 사업 주체인 김만배 씨가요,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에게 공산당 같은 X 같은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욕을 했었죠. 너무 세게 한다고요. 어쨌거나 사업은 이루어졌고요. 사업 주체들은 여전히 이익이 남을 거라고 봤으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5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성남시와 시민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요, 이재명 시장의 당시 최대 업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진실이 뒤집어집니다. 대장동 사업은 사상 최대의 기초자치단체 비리가 되고요. 이재명 시장은 유례없는 토건비리 혐의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2021년 대선 때가 됩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2021년 8월 31일 각종 제보와 취재 내용을 근거로 기자 수첩,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뜹니다.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이자 대표가 쓴 기사였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조선일보가 일면과 오면에 대장동을 크게 띄웁니다.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참여사, 배당금만 577억 원.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7개월 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설립, 뭐 이런 기사가 실리는데요. 이재명을 인터뷰했던 언론인 김만배가 그 친분을 이용해서 화천대유를 세우고 막대한 이익을 독점한 토건 비리를 저지른 듯한 그런 느낌의 글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업적인데 그 세상이 다 아는데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밝혀진 건데 처음 경기도 지역신문에 제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낙연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자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나는 개인적으로 제보했을 뿐이야. 당시에 그 이낙연 후보에게 나는 보고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조선일보는 배당금 3,400억 원 받은 대장동 7인, 대장동 개발 핵심,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 뭐 이러면서 날마다 대장동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경선 마지막에요. 이낙연 측에서도 대장동 결정적인 제보 있다. 이재명 후보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다. 본선 가면 진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솔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뭐 아주 적극적으로 대장동 천문학적 특혜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대장동을 이슈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 측은요, 너무나 느슨하게 대응을 합니다. 당연히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거 대처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야, 특검 구성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실체를 밝히는 게 그게 오히려 바른 해답이다. 특검 주장하는 거 그거 정치 공세일 뿐이다.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 못 된다. 이제 이러면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국힘은 옳다, 잘 됐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으로 이슈를 확대시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바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선판이 온통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대장동하고 판박인 그 백현동 개발도 이상하다.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그분,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김만배, 이재명 아들도 50억 클럽 멤버야. 남욱 인터뷰가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하도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막 뒤엉켜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요, 반박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경기도 국감에 이제 출석을 합니다. 이때 또 국힘 의원들은요, 조폭 연루설 터뜨렸잖아요. 국제 마피아파가 뭐 수십 차례에 걸쳐서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다라면서 사진 올렸는데 그거 나중에 조작인 게 다 들통이 났습니다. 자, 전국적으로요, 20년 넘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수한 금액이 1,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로 5,500억 원을 환수한 것은 이거는 엄청난 실적 아닙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자, 그런데 기득권이 제기했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황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드러납니다. 50억 클럽은 보니까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온통 검찰 출신들이었었고요. 남욱이 그랬다며? 아이고, 이재명 씨알도 안 먹혀요.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김만배는 나 한마디만,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석열 죽어.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장동 일당의 자금의 원천인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건, 그거 윤석열이 덮어줬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대선이 끝나면 특검하자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응하지 않았고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으로 피해가 엄청 커져가고요. 토건 비리하고 싸워가지고 오히려 이익을 냈는데 토건 비리 주범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요, 화천대유 자산관리 주식회사는요, 2015년 말에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이 취업을 했었고요. 2016년에는 그 이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으로 임명이 되는 박영수 전 검사가 화천대유 상임 고문 맡았고요. 같은 해 회계사인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 취업을 했고요. 이후 박영수는 박근혜 특검에 임명이 되면서 고문직을 사퇴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10월에 퇴임 이후에 고문을 맡았는데 논란이 되니까 사임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강찬우 전 검사장이 2020년까지 고문으로 활동을 했고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2020년부터 약 1년 동안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을 했고요. 2015년에서 2017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전 총장은 2010년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최순실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고문으로 재직을 했었고요. 화천대유에서는요,
천화동인 1호에서 10호, 또 지산겸, 희겸 등등의 11개자 회사를 화천대유와 같은 주소지를 둔 상태로 설립을 했습니다. 화천대유하고 얽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윤석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과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엮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동의 원래 시작입니다. 여기서 파생되고 또 뭐 불거져 나오고 이런 많은 일들이 결국은 이재명 죽이기로 연결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은 대장동에 대해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